각 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고요. 또 기후 위기의 해법이 될 만한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사이언스 포럼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과학 기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오명환 한국에너지공과대 환경기후기술 트랙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셨던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상 오시지 못했고요. 대신에 함께 연구하고 계신 박인홍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연구 교수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볼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농업과 식품 그리고 식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관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오늘이 지금이 이제 2일차 마지막 세션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남아 계시는 행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세션까지만 계시면 이제 경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집중하시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에 어떤 영향을 줬고 반대로 농업과 식량 생산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식량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얼마를 차지하냐면 26%,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활동이 전체 온실가스의 26%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그러면 축산물과 농경지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농경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을 먹지 않는다면 식량이 기후변화에 주는 주요한 요인들은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인구가 워낙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농경지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또 축산물의 공급량이나 소비량이 워낙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크게 촉발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1700년부터 이게 움직이는 그림인데요. 이걸 좀 클릭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300년 동안에 여기를 그림을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이게 1700년에 이제 녹지의 땅의 색깔인데요. 땅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실상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란색이나 여기서 이제 흑색으로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개간이나 산림 훼손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지구 전체에서 필요한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구 유기물의 10%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거 역시 1985년부터 실제적으로 이 농경지 활용을 위해서 변하는 속도를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존의 20%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고 따라서 아마존은 탄소 흡수원이라기보다는 배출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마존을 왜 이렇게 훼손을 했느냐? 결국은 콩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하고 누군가는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바꾸어 먹은 거죠. 이게 이제 보르네오인데요. 보르네오 섬이 1950년부터 2020년까지 녹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왜 이렇게 됐느냐?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의 90%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팜유를 먹기 위해서 지구 어딘가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있었다, 개간과 산림의 손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육화된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소고기 1kg을 먹기 위해서는 옥수수 7kg이 필요하고요. 옥수수 1kg이 내는 CO2보다 소고기 1kg이 내는 CO2는 50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산하면 약 옥수수 1kg를 먹을 때보다 소고기 1kg를 먹을 때 350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 증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가공할 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대륙과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중국과 인도가 있는 아시아 지역의 육류 소비 증가가 가장 빠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 수준으로 육류를 소비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피딩하기 위해서는 비료와 농약 같은 투입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비료는 농업 생산성 증가를 가능하게 했던 1등 공신이지만 만들고 뿌리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배출합니다.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에너지의 2%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세계 에너지 2%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소 발명으로서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폭발적으로 는 식량 생산은 다시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산업혁명의 촉발은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앞서 질소비료, 그러니까 하버보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온 고압으로 압착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포착이 돼서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빼낼 수 있고 질소를 빼냄으로써 NPK 비료 중에서 항상 구하지 못했던 N을 구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졌고 그래서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잉여농산물이 풍부해졌고 그 사람들이 제조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약 역시 농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농약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비료 만드는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약은 무엇보다도 토양 회복력과 생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와 농약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 이런 순환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26%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 사용 청구서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세대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의 현 세대는 지구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구가 청구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물결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작은 물결이 코비드-19이고요. 코비드-19보다 더 큰 데미지를 주는 물결은 코비드-19 이후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이고요. 경기 침체보다 더 큰 데미지를 예상되는 것은 기후변화이고요. 기후변화보다 더 큰 데미지를 유발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데미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 꿀벌이 사라지면 수정이 불가하고 수정이 불가하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만 해도 한국에서만 해도 꿀벌 60억 마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데미지로 사라졌습니다. 꿀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큰 위기 요인입니다.
이것처럼 농업은 기후 변화의 가해자인 동시에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촉발시켰지만 그 촉발된 기후 변화가 농업에 데미지를 주는 그런 그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2022년의 가뭄 지도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가뭄 지도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태입니다. 이걸로 밀이나 옥수수의 생산량이 40% 정도 감소했고요. 지금 우리가 밀이나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직접적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근저에 있는 이유는 미국 중서부의 가뭄으로 밀과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호주까지 가뭄이 들었다면 사실 세계 곡물 가격은 끝도 모를 상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호주의 밀 상황은 풍작이었지만 호주도 3년에서 5년마다 가뭄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의 상황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국은 54일 연속 비가 왔었습니다. 전에 볼 수 없는 패턴이고요. 54일 연속 봄장마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때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빠졌고 그리고 채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봄장마가 아닌 봄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에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확정성,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창고라는 메뚜기 때, 병해충 때, 그리고 그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정쟁을 통한 세계 식량의 교역의 교란 문제도 있고요. 식량의 불안은 반드시 국가적인 정쟁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불과 10년 전에 아랍에서는 제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정권이 무너진 게 옆 나라에 영향을 주는 일이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는 아랍 국가에 제한적이었지만 이게 사실 어느 나라까지 어떻게 번질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주요 농작물들, 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농작물들은 향후 10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훨씬 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는 1대6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가격이 10% 변하면 생산량이 10% 변하면 가격은 60%가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곡물 가격은 위험 수준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세계 인구는 식량이 허락하는 만큼 증가하고 거꾸로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맞춰 식량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에 도달하게 됩니다. 100억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60%의 식량 증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00억의 인구가 될 거고 100억의 인구는 지금보다 60%의 식량 생산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농업은 이 어려운 걸 해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Production more with less입니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지만 농경지를 확대할 수도 없고 비료를 더 쓸 수도 없고 농약을 더 쓸 수도 없습니다. 농경지 확대는 더 이상 불가능한 옵션이고요. 오히려 인도의 2배 크기만한 숲을 조성해야 됩니다. 리포레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디포레스트레이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경지를 산림으로 복원시키면서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투입 농법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는데 거꾸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면서 생산을 높여야 되는 이 어려운 걸 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050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전제에서 하는 것이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높아졌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 그리고 식량의 미래는 크게 바뀔 수 있고요. 이걸 못 해낸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거나 가늠하기 어렵고 어쩌면 우리 세대가 가장 좋은 식량을 가장 값싸게 소비할 수 있었던 행운의,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불행한 세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농업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해져야 됩니다. ICT 기술을 사용하던, 그다음에 스마트 파밍, 정밀 농업, 드론, 인공위성, 빅데이터, AI, 바이오텍, 수직 농장 등등 어떤 기술을 사용하던 투입재는 낮추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의 비료, 꼭 필요한 만큼의 농약, 꼭 필요한 만큼의 토지, 꼭 필요한 만큼의 숫자원을 쓸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농업에 동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드 시스템 전반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보통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농작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30%는 버려집니다. 이 버려지는 농산물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은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수산식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그와 동시에 생태 환경 보건 기술도 더욱더 발전을 하는 푸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식량과 관련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농장, 그리고 많이 이야기되는 대체육, 그리고 유전자 변형 작물, 그리고 수산식품 등 새로운 기술과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프로덕션 모어 위드 레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바로 계속 이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오명환 한국에너지공과대 환경기후기술 트랙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체계와 연구 체계를 설립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일 원리에 대해서, 제일 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고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언젠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제일 원리 사고법은 기초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결국은 기초과학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 오늘까지 어제부터 굉장히 많은 우리 이제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오히려 굉장히 쉽고 우리가 주먹구구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원리라는 거 유념해 주십시오. 자, 이제 기본 원리부터 따져보려면 일단 문제의 근원이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지구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도달을 합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도달을 하는데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로 도달하는 이 빛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은 에너지입니다. 사실 에너지에도 퀄리티가 있는데요. 이렇게 빛 에너지나 또는 전기 에너지 같이 질 좋은 것이 있고, 또 한편 열 에너지처럼 좀 쓸모없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효율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지구에 도달해서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생태계나 대기, 해양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순환 그리고 탄소 순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량이 이산화탄소나 또 메테인 같은 그런 온실가스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남는 에너지가 생겨서
이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이 기후 위기 포럼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타협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우주의 물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럼 당연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 시스템과 같은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 인류가 매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야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류는 이미 지구의 기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기후를 정복했던 것만큼 우리가 이 기후 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자연 법칙을 토대로 이 자연을 매니지하는 방법은 아마도 바로 과학일 것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증가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전 다만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산업화가 문제다.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 밝혀졌고요. 한편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누가 알아냈을까요? 그죠? 어떤 분광학을 통해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 또는 태양전지의 원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 이런 기본 과학은 누가 알아냈을까요? 사실은 이번 포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앞단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전지 원리, 배터리 원리 등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미 타이머가 세팅되어 있는 이 지구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훨씬 더 막막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사실은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닌데요. OECD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사용의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죠. 그 다음에 전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을 전기화해야 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CCU,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입니다. 그 다음은 탈탄소화, 이렇게 되죠. 사실 이번 포럼에서 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이산화탄소 활용 부문입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우주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있으면 그거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배출을 제로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흡수하는 기술,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흡수와 관련된 기초과학, 우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이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조직을 만들고 이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생명체들은 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질 좋은 에너지일수록 사실은 꺼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질 좋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공 식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식물이 이 에너지 전환, 특히나 화학적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사용하는 촉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효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내라던가 그 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기술이라던가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갖추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효율이 높은 태양 에너지원을 활용하거나 또 전기를 이용을 해서 탄소를 충분히 흡수하고
기후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전체 그림을 봅시다.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뭐든지 순환 구조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탄소 화합물을 합성한 이 식물을 오랜 기간, 그죠? 수백만 년에 걸친 이 지올로지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표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꺼냈었습니다. 화공 산업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다시 흡수되는 경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경로를 메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탄소 순환의 주기가 문제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생명체들이 탄소를 순환시키는 그 과정은 그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단기적인 탄소 순환을 이뤄내야 됩니다. 자, 화학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포실 퓨얼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화합물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올로지컬 프로세스, 또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또 우리가 화학 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약을 만들고 했던 그 과정을 다시 재활용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에 거쳐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전기를 들여서 또는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 화학 산업에서 만들던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학 에너지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순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소, 두 번째는 탄소,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으로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 건축하는 데 쓰고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수소, 이것도 물의 순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원래 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순환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순환을 우리는 이용해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원이었는데 지금 대두되는 수소 기술은 사실은 이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것을 다시 사용할 때 산화시켜서 다시 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물의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 전지나 또는 연료 전지 발전소죠. 자, 바이오 리파이너리. 자, 식물들이 하던 것 중에 예를 들어 슈가를 만드는, 그죠? 그런 리파이너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인류가 대체해 주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의 탄소 순환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전환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예시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최근 한 20년에 걸쳐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기초과학 연구 단계에서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이 정도 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기초과학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종국에는 우리는 태양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질 좋고 효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린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죠. 그죠? 재생 에너지 활용하는 것 중에 방법이 태양 전지가 있었고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탄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또 우리 연료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제약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 제조 산업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직도 채워야 될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당장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원은 뭘까요? 태양 에너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기를 써야 됩니다. 전기 화학 장치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전기 화학 장치 또는 광화학 장치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공해 발생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기술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나노 기술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의 인공과학석 센터에서는 또는 UC 버클리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나노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연구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새롭게 부임했던 연구소장님이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확실하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후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나노 사이언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명실상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초과학을 하는 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선견지명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을 넓혀서 어떤 나노 구조체를 이용을 하면 표면적을 뭐 각설탕 하나를 축구장 크기 정도로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전기가 만나서 많은 케미컬들을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이런 나노 기술은 사실은 우리 생물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 그리고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노 기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노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적인 것이 이 바로 제조 산업이죠. 그리고 전자 산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활용되는 기술들 중에 이 기후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양자점 TV 그리고 배터리 소재, 나노 기술들이 적용돼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 자원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류 문명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학 제품들을 다시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열적으로 재성형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자 단위로 쪼개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이 폴리머를 다시 분해를 해서 애초에 빌딩 블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까지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폴리머라이제이션 케미스트리로 적어도 3번 내지 4번 노벨상이 수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해해서 다시 이 빌딩 블록으로 만드는 그 케미스트리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주목받고 있나요? 자, 이렇게 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기후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 기초과학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화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자본주의 체계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지금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과 같은, 그죠? 또는 기후 기술에 필요한 그 과학에 투자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김성호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기후 금융이 기초 과학에 많이 투자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인데요. 자, 이것도 만약에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기초과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 기초과학 안에서 그리고 R&D 단계 그리고 상용화 그리고 시장 진입까지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거는요. 이 기후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기후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니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인재들을 육성해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과업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시너지를 창출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가 디자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연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너지입니다.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어떻게 서로가 연합하고 소통함으로써 훨씬 더 정보 교류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창출되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미래 인재들이 육성되고 그리고 연구 쪽에서도 훨씬 더 이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준비되는 것이 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표 진행 후에 바로 이어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발표자는 박인홍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연구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연구를 하고 있는 박인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기후 정보가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모였을까요? 그 제목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많은 기사와 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으며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기는 기후 위기이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지금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지속 가능한 미래는 존재할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후 위기가 시기를 놓친 건 아닐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것은 산업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기후 변화, 전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파리 협약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가 노력하여서 2도 이하로 산업화 대비 2도 이하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한다면 그리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의 체계를 우리는 신기후 체계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왜 1.5도와 2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많은 기후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1.5도와 2도가 바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인 임계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정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균형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변화로는 스스로 균형을 잡고 새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1.5도, 2도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임계값을 넘어가게 됐을 때 더 이상 지구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후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도를 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2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더 진해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2도가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양에 있는 많은 산호초들은 모두 백화 현상으로 죽게 될 겁니다. 열대의 연안에 있는 맹그로브 습은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은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생태계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섬들은 물에 잠기게 될 거고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파도가 이제는 홍수가 넘어오고 쓰나미로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인구는 극한 기후 현상과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여행 산업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산업 전체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인 것은 확실한가?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30년이 넘는 시간부터 많은 전 세계의 기후학자들 모여서 과연 지금 우리가 관측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토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처음 모였을 때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 모임 1995년에는 인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후 온난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처음 발견하였고, 2001년에는 이 증거들이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4차 보고서가 나오게 될 때에는 이제 지구온난화에 인간의 기여도는 90% 이상의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2013년도 5차 보고서가 발간됐을 때는 이 기여도는 더 확률이 높아져서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에 발표된 6차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unequivocal, 분명하다,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영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히 지구 온난화, 지금 기후 위기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와 지속 가능한 미래의 목적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기 위한 경로는 어떻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과학 기술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 시스템이, 그리고 전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주어진 것보다는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기후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부터 볼까요?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인간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될까요? 현재까지 앞에 많은 세션들을 통해서 인간에 의한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는 분명했고 굉장히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길로 우리는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줄여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산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산업을 발달시킴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결정은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중국과 인도 같은 굉장히 많은 이산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도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탄소 중립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탄소 배출은 보면은 많은 산업에서 탄소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 우리 식량도 있고요. 많은 화석 연료의 연소도 있겠고요. 교통이라든지 농경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육상 생태계에서 광합성으로 흡수되고요. 또 일부는 해양 생태계와 해양 순환을 통해서 해양에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일부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탄소 중립의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이뤄야 될까요?
왼쪽 그림과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잔류하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을 없애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양에서의 탄소 흡수량과 육상에서의 탄소 흡수량이 얼만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탄소를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떠한 미래가 있을까요? 또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을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녹색으로 나타난 것은 육상과 해양에서의 탄소 흡수량을 보여주는 거고, 노란색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과 노란색의 양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탄소 중립의 시대를 살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양과 육상의 탄소 흡수량이 계속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양만큼 더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량은 더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왼쪽 그림처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해양의 불확실성, 육지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지의 흡수량과 해양의 흡수량이 늘 증가하거나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의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질수록 해양의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 현재 배출하고 있는 목표량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양을 줄여야 되고 더 많은 규제를 가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해양의 이해와 육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남아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해양과 또 육상에서의 탄소 흡수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탄소 중립을 효과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구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지구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면 대기뿐만 아니라 식생, 빈권, 해양, 그리고 지면, 암석권까지 각각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런 계층에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것들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는 IPCC에서는 지구가 앞으로 몇 도가 온난해질 것인가를 예측할 때 1.5도에서 6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만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약 1.5도에서 3도 정도로 불확실성을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구의 반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 멀티버스라고 해서 같은 세계관 안에서 또 다른 세계관이 있는, 가상의 또 다른 지구가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예전부터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멀티버스의 세계, 가상의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정식들과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포함한 가상의 지구를 만들므로써 지금 우리가 당장은 경험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지구가 변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각각의 시스템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겨우 비를 표현할 정도, 태양을 표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도 투입이 되었고요. 슈퍼컴퓨터라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도 도입됨에 따라서 더 많은 과정들과 더 복잡한 과정들을 모의할 수 있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고 실제 지구와 비슷한 가상의 지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들이 완벽하게 모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완벽하게 모의가 되었다면 매일매일의 일기예보가 매일 맞았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일기예보는 그렇게 매일 맞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더 정확한 일기예보, 더 정확한 기후 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기후 시스템이 포함된 가상의 지구를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좀 더 현실의 지구의 모습과 가깝게 모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지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기후 위기에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줄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얻게 된 기후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그 줄이는 일들을 우리 기후 과학자들과 기후 과학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불확실성이 줄어든 미래 기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것이고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 기술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불확실성, 기후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후 과학은 단순히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밀의 수확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가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기후 정보를 얻게 된다면 더 줄어든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대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받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나왔을 때 어떤 분께서 경품 추첨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틀 동안 계속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끝날 때 경품 추첨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담을 좀 하고요. 가능하면 끝까지 남아 주셨으니까 여기 청중 분들 중에서도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라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농업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푸른 들판에 소가 뛰어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자연적이고 그대로만 하면 아무 환경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무심코 하기가 쉬운데 농업이 기후변화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짚어주셔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으로 깊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던 강연이었는데요. 요즘에 워낙 밥상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가 약간 농업을 등한시해가지고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을 우리나라도 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식량 자급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올리는 게 해법인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량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우려나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통 식량 자급을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혼돈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의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많이 수입해 오니 수입을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자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는데 식량 자급은 국내에서의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개방형 식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나라도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식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거꾸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상당한 후진국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은 생산 능력, 그다음에 조달 능력, 지불 능력 이 세 가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잘해야 되지만 해외로부터 조달도 잘해야 되고 또 그걸 지불해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는 나라는 사실 식량 자급의 위험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살고 취약한 국가와 계층부터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식량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게 되면 그건 전지구적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자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식량의 4분의 1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분의 3은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4분의 1을 크게 늘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인구 대비 농경지의 크기입니다. 인구 대비 농경지의 크기에서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기회비용입니다. 농업 생산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잘해서 지불 능력을 높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농업은 이 4분의 1을 가장 효율적이고 고급지게 생산하는 쪽에 역량을 맞추는 게 맞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해외로부터 잘 조달할 수 있고 잘 지불할 수 있게 이렇게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식량 자급의 답입니다. 그러면 해외로부터 잘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선의 다변화, 그다음에 그 해외 농장 개발, 그다음에 해외 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육성 등등, 그리고 해외 곡물 터미널의 국내 유치 등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균형 있는 식량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자급과 혼돈에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4분의 1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국내의 시스템은 사실상 적절히 갖추어져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현장이 조금 부실해 보여서 농업 기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은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탑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분리 지역에서 이 정도의 농산물을 양과 질로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빠졌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식량에 대해서 안전한 생각 또는 그 해외 조달로 모든 걸 대체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국내 생산이 없이 해외 생산에만 의존하면 어떠한 위기 충격에도 작은 위기 충격에도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4분의 1 선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농업 기반 유지, 그다음에 농경지 유지, 그다음에 농지 문제, 인력 양성, 과학기술력 육성 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식량 자급률 수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좀 폭넓게 우리가 기반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서 식량의 조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오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기초를 잘 다져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시면서 탄소, 물, 자원 이런 것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기술 중에 OECD라고 하셨죠. 최적화, 전기화, 탄소 흡수, 탈탄소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분야의 내용들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이거를 그래도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분야 있을까요? 혹시 뭐 전 세계적인 추세로 말한다면 너무 막연하다면 우리나라 한국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더 초점 맞추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원래 대본에는 그 질문에 혹시 지름길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에 뭐 물의 순환, 그러니까 물의 화학적 순환, 또 산소 순환, 그리고 자원 순환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시에 개발이 되고 그것이 상용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이런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기관들이 하잖아요. 기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시너지를 가능한 많이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버클리에서는요, 거기 몰리큘러 파운드리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설립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설립할 때 그 기관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일단 그 기관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관 안에 있는 실험 장비라던가 그 퍼실리티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대신에 이 기관에서는 단순히 그 장비를 사용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를,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이 직접 공동 연구를 지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 기관에 가서 그 장비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뭐 장비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최고의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최신 과학 아이디어들이 그 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한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장비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걸 통해서 공동 연구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많은 과학자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과학자들이 그곳에 한 번씩은 적어도 방문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하는 순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너지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인클루전이에요. 누구도 뭔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는 의견이 있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프트 이코노미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주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배운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직접 기관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 체계도 그러한 방식으로 갖춰져야 되고 연구 체계, 그 외에도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R&D를 위해서 산학 연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적어도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이 연구 개발을 기초과학부터 뭐 R&D, 상용화, 시장 진입까지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단축 달리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융합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분야의 인력들이 같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아까 강연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1.5도선, 연평균 기후 2도선 이런 것을 넘으면 티핑 포인트를 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변하는 상황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정 기능을 잃는 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혹은 뭐 바다에 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혹은 여력이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거를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정확히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 크게 해양은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대기나 이런 육상처럼 굉장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물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되는 속도에 비해서도 사실 지구는 바다가 온난화되는 속도는 그것보다는 좀 더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특징은 이게 하나의 우리의 몸과 같이 심장은 물론 우리의 가슴에 있지만 피는 몸 전체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구의 이 바다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의 많은 열들을 북극과 남극으로 수송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식는 물들은 다시 지하 깊이로, 바닥 깊이로 내려가게 되고 그 심층에 있는 물들이 다시 적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있고요.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순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정확히 얼만큼이다라고 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직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주신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언제 그러면 지구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임계점을 넘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저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양에서의 반응, 우리가 고민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해양에서의 자정 능력이 왜 줄어들게 될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왜 해양에서의 흡수가, 탄소 흡수가 예전만치 못하고 줄어들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양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하나의 주요 기적 중에 하나는 해양 생물에 의한 것들입니다. 바다에 있는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수생 생물들도 있겠고요, 산호초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열대 연안 지역에 있는 이제 맹그로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염류에 가까운 이제 소금물 가까이서 사는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소를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고, 또 갯벌이라든지 뭐 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소를 잘 흡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식생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해양에서의 계속해서 산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수생물들의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 어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해양의 흡수 능력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해양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관련하면 우리가 매번 뭐 태양광, 전기차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의외로 뭐 갯벌이라든가 어업 이런 것까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청중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제일 먼저 드신 분, 요줄 앞에 계신 분, 질문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의 조혜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세션 과학자분들께서 모이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이틀 정도 이렇게 세션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세션 3가 되게 참담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산업계 이제 네 분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리백 CDP 창립자분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리백 그분은 이제 과학자시고 이제 나머지 산업계 분들은 이제 비과학자셨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리백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2050년까지. 그래서 사실 과학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 드라이브와 또 정책 금융 등을 통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인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 드라이브 또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서 2050년까지 국내 아리백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지 어렵지만 여쭤봅니다. 우리 오 교수님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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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한 12년 전쯤에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뭐 제가 발견한 원리를 응용한 예가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느 기자분이 이게 언제쯤 상용화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초과학 원리를 발견을 해서 겨우 응용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게 상용화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존 사례들을 보면 한 일반적으로 한 60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좀 패기 있게 지금 기술 발달 속도를 보면은 한 10여 년 사이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상용화가 됐지요. 그리고 한 15년 전쯤에 아까 그 로렌스 버클리 랩에 이렇게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에너지 나노 연구를 하자 했던 그분이 스티브 추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DOE 미국 에너지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부처럼 미국에는 에너지부가 있는데요. 에너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게 아르파2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학기술 발달에 투자를 했고 사실은 이제 그게 상용화 단계까지 진입하도록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고작 한 1.7% 정도만 결국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일단은 이 상용화가 되는 데까지 기초과학의 상용화까지 기간이 단축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부 주도의 어떤 투자, 그죠? 그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달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아는 AI 기술이나 빅데이터는 사실은 실제 기초 과학 단계, R&D 그리고 상용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엑셀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소재들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그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맞춰보고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도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가장 최적의 디자인이 뭔지 알려주는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달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라는 거 저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요. 사실은 아리백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아리백이라는 게 사실은 구호잖아요. 예. 이게 100% 재생에너지를 맞추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통과한 거고 98% 됐다라고 하면 이건 뭐 과락이니까 한국은 망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호로서 우리가 잘 느끼기 쉽게 하는 그 선은 그 선대로 이제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치밀하게 또 생각을 해가면서 뭐 R이 한 86.8까지만 가면 괜찮겠다 싶은 이런 선은 또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저기 뒤쪽에 질문해 주시려고 하시던 분 손 드신 분이 네네 방금 손 드신 분 질문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받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경환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명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때 강용석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게 하나 있어서 강용석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전 인류가 아무리 많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 중립과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화산 폭발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의 10배가 달하는 오염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의견이 분분해서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일단 가장 그 점이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업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캠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 점에 의문이 들어서 오명환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이나 공학은 항상 최선을 생각을 하죠. 그런 와중에 만약에 아까 이제 사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화산 폭발이 정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만큼의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역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적으로 가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운명 같은 게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갑자기 뭐가 빠르게 일어나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정확한 측정을 하는 우리 지구 환경 시스템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마저 놓아버린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지 디스트랙션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만일의 사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저는 한편 이번 포럼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포럼 자리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뭔가 그런 디스트랙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정의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최고의 기후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저도 끼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과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